안녕하세요. 네, 국제금융론 이번 시간에는 외환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외환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균형에 대한 고민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깊이 있게 공부했던 이자율 평형 조건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균형, 시장의 균형이라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외환 시장의 균형이라는 건 우리가 거기서 균형 환율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수요 그 다음에 공급이 만나가지고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균형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시장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자율 평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자율 평형 조건이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자국의 어떤 예금 이자율 또는 자산의 어떤 금융자산의 이자율 수익률과 외국 자산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비교해 가지고 어디로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외환시장이 오픈이 되었을 때, 외환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에도 투자할 수 있고 외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쪽이 높으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 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다면 우리나라의 화폐를 외국의 화폐로 바꾼 다음에 그 동네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얻은 다음에 그 수익이 실현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바꿔 우리나라 화폐로 바꾸면 되겠죠. 그 과정에 외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외국 환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직계를 하기 위해서 바꿔서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차이에서 얻어지는 수익, 그러면 외환시장이 열려가지고 균형이 달성되었다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국내 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균형 조건이 되겠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나가는 돈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조건을 맞춰주는 것, 우리 뭐였죠? 그 마지막 텀에 붙어 있는 것이 외환의 환율의 백분율 변화였습니다. 백분율 변화, 퍼센티지 체인지죠. 그 수익이 실현된 그 당시의 환율, 바뀐 미래의 환율에다가 원래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환율, 스팟 레이트라고 하는 현재 환율을 빼준 다음에 현재 환율로 나눠주면 현재로부터 미래 시점까지 변화한 퍼센티지, 백분율 변화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외국 자산의 수익률과 더해준 것이 국내 자산의 수익률과 같아질 때 이자율 평형 조건이 달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 조건이 달성될 때 외환 시장이 균형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추가적인 자국의 화폐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에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금융 또는 자본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는, 여기에 투자하나 국내에 투자하나 외국에 투자하나 수익률은 똑같아지는 균형이 달성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스팟 레이트, 현재의 환율이 되겠죠. 환율의 어떤 균형 가격으로서의 환율, 외환 시장의 균형 가격으로서의 환율이 작용할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균형으로 들어가게 되며 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를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수요 공급 얘기하는 것처럼 수요 공급의 형식으로 그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이자율 평형 조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자율 평형 조건, interest, parity 조건까지 써서 컨디션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달러와 유로로 우리가 썼던 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겠습니다. 달러 자산의 수익률은 유로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환율의 백분율 변화인 거죠. 요거 달러 퍼 유로일 거고요. 요거 백분율
변화입니다. 퍼센티지 체인지죠. 자, 요거 뭐 달러 자산의 수익률, 그다음에 유로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환율의 백분율 변화. 요 2라고 쓴 거 expected exchange rate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실현됐을 때 다시 갖고 올 때 그때 미래에 바뀌어 있을 미래에 나타날 환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환율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expected exchange rate. 그러니까 미래 기대 환율이 되겠죠. 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균형 조건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게 이자율 평형 조건이다. 나중에 우리 뭐 이자율 평형 조건도 uncovered 그 다음에 covered로 나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 한번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자율 평형 조건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 우리 매번 이 조건에 대해서 계속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복습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쓸 때 이거 다른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2만 쓰겠습니다. 여기 단위는 생략하고요. 자, 요 이자율 평형 조건이 이제 어떻게 해서 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이 조건이 어떻게 균형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요 다 있는 요 항을 A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요 A보다 국내 자산 수익률, 뭐 이자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더 크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R 달러가 더 크다고 하는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달러 자산의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본가들이 달러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달러에 대한 외환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달러에 대한 외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달러 퍼 유로의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자율 평형 조건 얘기할 때 R 달러와 R 유로 이 자체는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고 보는 거죠. 고정돼 있는 경우에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든 모두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 달러에 대한 외환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다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환율이 떨어지죠. 환율이 떨어진다면 환율이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쪽 두 개가. 그쵸? 현재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아직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 오른쪽 우광에 있는 부분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커지고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분모도 작아지죠. 그럼 전체적으로 숫자는 점점 더 커진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이 전체 숫자가 커지고 유로 더하기 요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A가 증가하게 되고요. A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언제까지 R 달러하고 오른쪽 A하고 같아지는 방향까지 움직이게 될 거다 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상은 아닌가? 그럼 우리 두 번째 조건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보다 A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A가 더 크다라는 거는 유로 자산에 대한 수익이 더 높다라는 거죠. 플러스라는 거죠.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로에 대한 외환 수요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율 요거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A 값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A 값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어디까지요? 요 R 달러하고 위에 있는 A 값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아니면은 이렇게 반대로 돼가지고 다시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조정이 안 된다면. 근데 결국은 요 사이에 뭐가 있죠? 균형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평형이 달성되는 이자율
평형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2차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 조건 아니면 요 흘러가는 그 방향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수직축을 우리 보통 균형 가격을 나타낼 때 경작에서 수직축에 그리죠. 수요 공급 나타낼 때도 Q와 P로 나타내고 수직축이 P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E라는 게 달러 퍼 유로인 단위로 쓰여져 있는 환율이고요. 이 환율에 따라서 이 오른쪽 외국 자산에 대한 수익률 유로 더하기 E expectation E 나누기 E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A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 요 전체는 이제 뭐 수익률 R이라고 쓸 수도 있겠고, 외국 자산의 수익률, 국내 자산의 수익률을 오른쪽 축에 수익률의 관점으로 이제 나타낼 겁니다. 그럼 그 수익률을 나타내는 축을 X축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요 변화, 백분율 변화가 있긴 하지만 수익률, 퍼센티지 뭐 이런 그 비율에 대한 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오른쪽에 있는 유로 자산의 수익률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출발했나요? 이거 주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네, 국내 자산 달러의 수익률 5%, 유로 자산 수익률 7%,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율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같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고정돼 있고 미래에 대한 환율도 고정돼 있다고 바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 관계, 요 함수 관계를 한번 써보면, 함수 관계로 나타내 보면, 그리고 요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E가 변할 때, E가 독립변수로 변해갈 때, 증가하거나 감소해갈 때 얘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죠. 우리 금방 봤던 것처럼 어떤 조건에서 환율 이자율 평형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E가 증가한다고, E가 증가하면 이게 마이너스부터니까 점점 줄어들죠. E가 증가한다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럼 E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있는 요 값 아까도 A라고 났죠. A 값은 감소하고 E가 감소하면 A 값은 증가하죠. 그럼 여기서 함수 형태로 아니면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다면 어떤 형태를 보일 수 있느냐? 우하향하는 유로 자산의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 유로 자산의 수익률이 다시 말하면 요거라는 거죠. R 유로에다가 퍼센티지 체인지, 환율의 백분율 변화를 더해준 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리고 보면 수요곡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외환 수요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 자산의 수익률과 우리 뭘 비교했나요? 이자율 평형 방정식에서 국내 자산의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달러의 수익률이죠. 달러의 수익률은 환율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왜 좌변에 있었고 R 달러는 고정돼 있다고 우리 봤습니다. 5%, 7% 이런 수준으로요. 그럼 여기에서 수익률 5%가 이렇게 고정돼 있습니다. E가 변함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죠. 그럼 수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요게 R 달러를 써놓은 거고, 요게 요 지표가 E에 대해서 변화를 보니까 요런 모양, 요 텀은, 요 함수 형태는 E 값에 의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 이 균형점이 뭐라고요? 외환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균형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논리에서 왔다고요? 이자율 평형 조건에서 왔죠. 이자율 평형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수평축에는 수익률 축, 수직축에는 환율, 균형 가격을 찾아내는, 균형 환율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자, 요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걸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어떤 수준보다 낮아가지고
그쵸? E 프라임이 환율이 어떤 수준보다 낮아요. 요거 뭐 나타낸 겁니까? A 나타낸 거죠. A. 예, 요거 유로 자산의 수익률, 요 전체 A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유로 자산의 수익률이 국내 자산, 달러 자산의 수익률보다 높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로 자산, 유로의 가치에, 유로의 수요, 외환 수요가 증가하고, 유로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네. 그러면 유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니까 달러 환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 논리로 여기에 차이를 보였던, 균형에 잡히지 못했던, 이런 차이를 보였던 유로 자산의 수익률이, 그렇죠? R 달러보다 네, A가 클 때 어땠나요? E가 네, E가 증가하죠. 네, 그래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 균형점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더블 프라임 만약에 균형 환율보다 더 높았을 때 이 조건이 어떻습니까? R 달러가 A보다 큰 조건이죠. 요겁니다. 그죠? 이 지점은 요걸 나타내는 거고, 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이 더블 프라임 지점은 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R 달러가 A보다 큰 거.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조정이 되더라. 어디에서? 균형 환율 지점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겠다. 뭐 요거 한두 번 보시면은 익숙해지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산의 수익률과 외국 자산의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그 한 가지 더 텀에는 외국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환율의 백분율 변화 그거를 더해준 텀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E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스팟 레이트 현재 환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환율이 조정됨을 통해 가지고 균형 환율로 회귀하는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로 그리고 이자율 균형 조건, 이자율 평형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개념으로 covered라는 covered interest parity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uncovered예요. uncovered interest parity였고 그게 다시 쓰자면 달러 자산의 수익률, 유로 자산의 수익률, 환율의 백분율 변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게 expected exchange rate죠. 예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기대 환율입니다. 보통 1년 만기라고 생각했을 때 1년 뒤 미래의 기대 환율이죠. 미래의 기대 환율에 어떤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커버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uncovered interest parity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해가지고 더 좋은 변수, 더 좋은 측정치 뭐 이런 것들이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covered interest parity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럼 바뀌는 건 뭐가 있느냐? 요 부분, 미래 기대 환율, 미래에 대한 기대 환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covered interest parity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앞에 거 동일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요거 도대체 F라는 건 뭐냐? 선물 환율이죠. 퓨처 마켓입니다. 선물 환율 뭐 30일, 180일, 360일 그러니까 36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1년 뒤에 환율이 되겠죠. 이거 달러 퍼 유로로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선물 환율이 뭡니까? 우리가 1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이제 서로 예상을 해가지고 사고 파는 거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1년 뒤에 달러를 얼마 줄 테니까 유로로 바꿔줘. 나는 1년 뒤에 유로 얼마 줄 거니까 달러로 바꿔줘.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외환 선물 시장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면 이것도 균형이 이렇게 되겠죠.
가격 높게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가격 싸게 바꿔가려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고 팔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어떤 균형에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미래 환율이 바뀌는 과정이고요. 그거를 연착륙할 수 있게 30일, 180일 이런 짧은 단위의 선물도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커버되지 않았던 위험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더 짧은 이제 선물 시장에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30일 뒤, 180일 뒤 이런 기간들이 도래했을 때 또 다른 방향으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 선물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제로섬 게임이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는 게임 아니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사고 파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점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연착륙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또는 풀옵션, 콜옵션 같은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선물을 그렇게 위험 회피하는, 해치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해치나 풀이나 콜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스 할 때, 재무 관리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시장이 충분히 크다면, 그러니까 너무 큰 손이 있어가지고 한쪽이 너무 큰 파워를 가지고 걔네들이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물론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이 너무 마켓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계 모든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개미들도 모여가지고 큰 파워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개별적인 마켓 파워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서로 해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물 거래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또 지지하는 얘기를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F를 쓰고요. 선물 환율을 쓰고 이거를 Covered Interest Pa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매저가 사실은 선물 환율이다. 선물 환율 시장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경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선물 환율을 통해서 패러티를 구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러다 보면 F값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스팟 레이트도 퓨처 레이트에 따라가게 되는, 그럼 실증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런 경제에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퓨처 환율이 퓨처 레이트이 변하는 대로 스팟 레이트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환율 수준으로 현재 환율들이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Covered Interest Parit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자율 평형 조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외환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균형 환율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이자율 평형 조건의 좌변, 우변, 이게 크거나 좌변이 크거나 우변이 크는 상황에서 어떻게 환율이 조정해갖고 스팟 레이트이 조정돼가지고 균형 환율에 도달하는 어떤 상황들을 그림으로, 또는 이자율 평형 조건에 대한 조건으로 이제 회귀하는 방향으로 이해 조정, 스팟 레이트의 조정에 대한 직관적인 분석들을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썼던 미래에 대한 기대 환율, 기대 환율이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오라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대에 대한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위험에 대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지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커버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uncovered interest parity라고 쓴다고 했고요. covered interest parity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미래에 대한 기대 환율을 퓨처 레이트로 바꿔가지고, 퓨처 레이트 자체가 외환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을 때 변화를 잘 반영해주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시그널을 잘 주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covered interest parity라고 했습니다. 위험 회피 이자율 평형 조건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게도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터레스트 패러티에 확장하는 방안들, 또는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쭉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언커버드고 어떤 부분에서 커버드다, 그 위험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해칭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선물 환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위험들을 커버해주고 있다. 그래서 covered interest penalty라고 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에 대한 기초 작업들을 조금 해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할 거가 이제 통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통화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금융, 화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왜 화폐를 고민하게 되느냐? 네, 화폐에 대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이 어디서 오지? 균형 이자율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경제학자들 항상 이퀄리브리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자율이라는 게 어디서 결정이 될 건데, 그 균형 이자율이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돼 가지고 결정이 될 건데, 도대체 그 이자율이라는 놈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해야 될 개념이 통화입니다. 통화. 머리죠. 그 통화 정책이 정부 입장에서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이 펴는 그런 정책들을 통화 정책, 금융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 한 국가의 monetary policy, 금융 통화 정책이 다른 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네, 국내 자산의 수익률, 외국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죠. 그 자산의 수익률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자율입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그 근저에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자율은 어디서 근원한 것이냐? 어디로부터 이 이자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도대체 어떤 행동,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이 이자율이라는 걸, 이자라는 걸 받기 시작했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 공급은 누가 하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급을 합니다. 근데 통화 자체가 뭔가요? 돈이 뭔가요? 이러면 이제 경제학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이란 말 너무 많이 쓰고, 제가 이제 그 무조건 강의 첫 시간에 물어보잖아요. 경제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단어가 경제학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으냐? 그럼 첫 번째로 학생들이 대답하는 게 돈입니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돈을 쓰고 삽니다. 그 돈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네, 물건을, 상품을, 서비스를 서로 사고 파는데 도움을 주는, 네, 교역의 매개체로 쓰고 있는 거죠.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입니다.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물물교환 형식처럼 물건을 들고 가서 바꾸면 가치가 다른 경우, 네, 이렇게 쪼개가지고 서로 나 이거 10분의 1 줄 테니까 나 그거 해줘, 아니면 그거 하나 줘,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화폐 단위로 바꿔가지고 화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교환의 매개가 되는 겁니다. Medium of Exchange. 그런 의미의 화폐가 있고요. 화폐라는 게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거 얼마예요? 내가 꼭 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가치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물가가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쇼핑 가가지고 윈도우 쇼핑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격을 봅니다. 미래에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현재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치를 척도하는 수단으로도 화폐가 사용되죠.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 가치를 저장해 놓는 수단으로 씁니다. 그렇죠? 은행에 어떤 현금을 쌓아둡니다. 현금은 그 금융 화폐 가치 자체는 어디 날아가거나 썩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죠. 자, 어떻게 없어지죠? 없어지는 부분이 살짝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왜? 화폐랑 물건이랑 서비스랑 바꾸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평균적인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가치 저장의 수단, 가치 척도의 수단, 물물 교환에 편의를 주는, 교환하는 매개체, 이런 걸로 화폐가 쓰여지고 있다. 화폐가 뭔가요? 하면 요거 세 가지의 특징 또는 이런 역할을 첫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화폐를 어떤 것이랑 교환하거나 화폐와 화폐를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랑 외국의 화폐를 교환하는 건 뭐죠? 환율이죠. 네, 환율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국 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외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왜 떨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물가 상승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것도 화폐의 가치, 물가의 상대적인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 가치의 추락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또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물가라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인데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물가 대신에 물가랑 비교하기 위해서 또 자국 화폐의 가치, 그 수단, 그 화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거기다가 중앙은행의 각각의 금융정책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변했을 때, 자 현실적인 예로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경제신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거 올리고 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작살난다. 왜? 외환투자가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 미국 시장. 이자율 평행 조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 자산에 특히 미국 달러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된다고 그랬죠. 분당 국가로 여겨지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좀 불안하다. 위험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기대 환율 변화치 뭐 그런 거보다 더 또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언커버리드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물론 있지만 이제 그 이제 이자율 변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 미국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자율 증가가 일어나면 자본이 싹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들 아주 중요하다. 어떤 정책? 금융정책. 네, 화폐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 화폐가 무엇인가 금방 얘기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 도대체 그럼 그 금융 정책, 모니터리 팔리시를 쓰는 거에 대해서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는데 거기에 변화하는 거 이자율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뭐 돈을 직접 찍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자율로 많이 역할을 하고 있죠. 이자율 조절하는 걸로. 자, 그런 의미에서 이자율은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했으며 기준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정하면 어떤 방향으로 이 금융시장들이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요동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환율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환율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환율을 추적하고 있죠. 환율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자면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자율 바꾸는 거, 그럼 그 이자율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자라는 거 어디에서 왔나? 이자라는 거. 근본적으로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소비, 현재의 뭔가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경제활동이 뭡니까? 소비라는 거예요. 소비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서 써요. 그걸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사는 거 아니고 미래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 안 쓰고 조금 아껴둡니다. 오늘 쓰고 그 오늘의 행복을 추구할 어떤 양의 가치가 있겠죠. 화폐로 저장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치를 오늘 소비할 것을 참고 오늘의 행복의 크기를 조금 줄이면서 미래에 대한 행복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소비할 걸 참는 거, 그리고 미래에 그 오늘 참았던 그 행복을 다시 가져오게 하는데, 자, 현재가 더 중요하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현재 행복이 더 크다, 미래 행복이 더 크다. 물론 미래 행복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랑 비교해 봤을 때 현재에 만족스럽지 않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 이거 잘못된 거죠. 네, 미래에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현재의 행복을 참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율이 주어진 겁니다. 현재 소비를 참고 나의 소비를, 오늘의 소비를
내일로 아니면 미래로 미루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소비를 참으로써 이자라는 보상을 얻는다. 근데 이 이자율이라는 것도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소비를 참는 사람만 있으면 그걸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공급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고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경제 수요 공급이 그만큼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참는 사람, 그리고 오늘이 급해가지고 너무너무 급해서 빌려서 쓰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빌려서 쓰는 사람 더 급하죠. 구할 수 없는 아주 PPF로 얘기하자면 오늘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점, 내 PPF의 바깥에 있는 점을 소비를 하고 나서 그걸 미래에 갖겠다라는 거죠. 미래에 내가 발현될 수익을 조당 잡히고 그런 식으로 오늘의 소비에 쓰는 겁니다. 그럼 수요 공급이 있는데 얼마 많은 가치를 줄 것이냐. 그럼 오늘의 1달러를 내일의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1.1달러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의 1,000원을 내일 1,200원으로 할 것이냐, 1,110원으로 할 것이냐, 1,010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하루의 이자율, 내가 오늘 당장 필요한 돈, 수요 공급이 만나가지고 이자율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자율도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비와 현재에 대한 소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간차, 소비에 대한 시간차에 바탕을 두고 이자율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자율이 변화될 것인가? 또 좀 더 크게 살펴보면 개별적인 어떤 경제 주체 간의 거래라면 그런 식으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이고, 거시경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이자율의 결정에 상당한 큰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거, 기준으로 제시하는 중앙은행에서의 기준금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소비가 아주 저조하죠. 컨섬션 프로전이라고 해서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자, 소비가 얼어붙으면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고용이 나빠지고, 경기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침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뭔가가 필요하죠. 중앙은행 또는 중앙정부에서 확장적인 재정,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너무 확장적인 정책을 피다 보면 전체적인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점점 그 속도를 낮추면서 조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미 연방은행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조정되는 정부의 통화 정책, 정부의 그 금융에 대한 시그널을, 금융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들이 결국은 외환 시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환율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죠. 계속 이제 환율에 대한 초점 맞춰져 있다. 이거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되고요.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화에 대한 공급, 통화에 대한 근본적인 통화에 대한 공급은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그렇죠? 통화라는 거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했어요. 이 경제에 물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네.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가 소비를 더 진작하고 소비가 교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되려면 그만한 현금들이, 화폐가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좀 더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GDP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GDP가 증가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른 통화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 통화라는 것 자체가, 화폐라는 것 자체가 돌고 돌잖아요. 딱 GDP만큼의 그 가치만의 통화가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것보다 작아도 됩니다. 왜냐? 내가 물건 만든 거 누구한테 팔았는데 그 판 거 팔아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월급을 주거나, 그래서 계속 2번, 3번 돌 수 있다는 거죠.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빠르면 실질적인 본원 통화량이 적어도 전체적으로 서큘레이트 되는, 순환되는 전체 통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방정식을 하는데 MV는 PY라고 우리 그 부분도 이제 통화하다 보면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각각 다른 이제 통화, 금융시장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화폐가 무엇인지, 통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통화의 이제 경제적인 정의를 내릴 때 M1, M2, M3 뭐 이렇게 해서 정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냥 우리 현금만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 뺏어 쓸 수 있는 예금 통화까지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예금 자산, 아니면은 저축 자산까지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 투자한 것까지 볼 것이냐. 자, 이런 균등하지 않은 여러 가지 통화 형태,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유동성에 있다. liquidity라고 하는 유동성에 있는 겁니다. 현금 그 자체는 당장 어디서든 교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집에 금두꺼비 한 마리 있다고 해서 당장 뭘 살 수 있습니까? 자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금두꺼비를 받아주는 상인이나 생산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가치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물건을 가지고 물건 사는 거 힘들다라는 거죠. 화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오늘 컴퓨터한테 줘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데 있는 거죠. 현금이 가장 좋고요. 예금 계좌 당장 빼가지고 결제할 수 있으니까 좋죠. 저축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저축 계좌가 있겠지만 뭐 적금, 적립식 적금의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CD라고 하는 예금 증서 같은 거 계약을 맺는 거죠. 3년 동안 얼마를 예치해 둘 테니까 3년 뒤에 얼마로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연평균 이율이 얼마고 ARP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만약에 중간에 내가 해지를 하면 이자율은커녕 내가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유동성이 아주 떨어지는 자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금을 가지고 있다, 증권을 가지고 있다. 증권계좌 상당히 뭐 하루 이틀 되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현금에 비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고 그 통화량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 선호에 의해 가지고 통화에 대한 수요, 공급 이거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 유동성의 차이. 그래서 이제 리퀴디티라는 개념이 경제학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환율에 대한 고민을 통화 그 부분까지 중앙은행의 머니터리 팔리시 통화 정책까지 금융 정책까지 그 변화에 따른 환율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국내 시장의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자 중앙은행이 공급하고 국내의 그 리퀴디티를 얼마나 선호하느냐 하는 그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국내 이자율이 결정되고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 결정됐을 때 외국 자산의 수익률과 비교해 가지고 환율이 변화한다. 그럼 우리 그냥 이자율 평형 조건에서 봤던 것처럼 국내 자산의 수익률, 외국 자산의 수익률, 그 다음에 백분율 변화, 환율의 백분율 변화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자산의 수익률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 어떤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간단한 모형으로부터 해서 추가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물가 수준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거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게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장을 해보는 시간이 다음번 나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이 기본적인 통화에 대한 얘기는 거시경제학 시간에 충분히 우리 또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을 거쳐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통화 금융정책에 의한 중앙은행의 정책들의 변화에 의한 환율 변화까지를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했던 거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봤던 거 다시 이자율 평형 조건 한번 다시 복습을 했고요. 이자율 평형 조건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는 uncovered였고, covered로 바꾸는 거, 미래에 대한 선물 환율을
기대 환율 대신에 쓰여짐으로써 Converged Interest Parity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절 평균 조건이 달성되는, 그리고 균형 환율이 달성되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환율의 결정, 평형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균형 환율로 접근하게 되는지, 다다르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한번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려봤고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할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제 환율, 이 부분까지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통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